지금 다소 딱딱한 개강식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이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법률학교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법률학과는 좀 법률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 법률학과 때문에 좀 이렇게 유익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 저희 법률학과의 과정인데, 이런 부분은 오늘부터 그 10월 내내 그렇게 느끼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어우러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강식 이제 특강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강식 특강 진행하고 그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특강 후에 저희 법률학과는 항상 뒷후기를 항상 제3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기 3층이고 2층에 지금 이렇게 뒷후기 작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뒷후기에서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2부 개강식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강식 특강을 담당해 주실 분은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김 원장님께서 한국의 통일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간략히 김주현 원장님께서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1989년에 이제 미국에서 경영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2004년에 소련부터 우리나라의 아주 유수의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원장님으로 서울대 현대경제연구원을 직접 관장해서 운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좀 활발하게 우리나라의 신분으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특히 경제 부분,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많은 연구를 현대경제연구원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우리 김 원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강이 굉장히 유익하고 아주 좋은 컨텐츠 같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저는 경제 분야에서 저희들 남북 경협 현장에 현대그룹 대입장에서 서 있고, 또 지난 10여 년 넘게 한 15년 가까이 이 남북 경협을 배우면서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남북 경협 또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장희 교수님 끊임없이 꿋꿋하게 일을 하고 계셔서 참 감사드리고 잘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경제 측면에서 남북 경협 통일을 연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아카데미에 제가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법률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것 같다고 했는데, 또 말씀하시는 게 경제를 알아야 또 법률을 할 거 아니냐고 해서 그냥 그래서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마 오늘 이후로 법률 아카데미 7기를 공부해 나가시는데 큰 바탕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됐으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와 관련해서 평소에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다 아시다시피 천지 사진입니다. 작년 5월달에 올라갔을 때 참 맑은 날에 잘 사진을 찍고 볼 수 있었는데, 올해 7월달에 갔더니만 비도 오고 안개는 얼마나 껴서 못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100번 가면 2번 본다고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마다 제가 갑니다만 못 볼 때도 있고 섭섭하게 생각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품 나시면 한 번씩 올라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주로 우리가 과연 통일을 해가는데 북한이라는 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 하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기 전에 오늘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정치, 경제 현황,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 현황과 우리의 역량, 그리고 남북 간 통합 경제 가능성, 그리고 뭐 우리의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우선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김정은 지금 국방부위원장이에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당면 과제는 대체로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가져오는 일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젊은 지도자가 들어서서 새로운 지배 체제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큰 이슈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제 이야기 정리를 위해서 한번 정리해볼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우선은 아버지 세대에 가지고 같이 왔던 어떤 정치 세력을 잘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통제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해가는 그런 시대 체제를 정리하는 게 아마 첫 번째 큰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형태든지 주민들로부터 지도자로서의 그런 지지를 확보하는 그게 제일 큰 당면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당면한 과제가 미국과의 대화입니다. 미국으로부터의 경제로부터 있는 경제 제재를 풀어내고 그리고 체제를 인정받는 게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풀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 이게 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또 당면한 경제와 이 모든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거 이게 뭐 대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던 일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북한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거의 긴 세월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2012년이면 강성대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강성대국으로서의 무슨 명분을 보여줘야 되는 게 가장 큰 과제였고 그게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무슨 뭐 핵을 보여야 인공이 있으면 발사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미밥에 이참 고깃국을 먹고 살 수 있는 뭐 좀 이제 살기가 나아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았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나름대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조치들을 해왔지만 그게 그렇게 잘 맥혀들지 않는 게 이제 큰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거의 뭐 지금 2년이 가까웁니다만 지금 해온 게 이런 게 과제였다. 근데 이제 그게 과제였다고 생각하면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군사 강국이라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인공위성 발사도 하고 삼핵실험도 하고 했는데 저게 이제 결과는 좀 이따 보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썩 기대했던 대로 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 훈련에 뭐 반발하기도 하고 남쪽과의 군사적 긴장을 좀 고조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제 이랬던 게 뭐 전시체제를 선포하기도 하고 단기 미사일 발사 훈련도 강화하고 뭐 이런 일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개성 공단의 노동자 공급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 뭐 우리가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새로운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판단에 좀 뭐 실수 내지는 성급한 결정이 시작.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의 사태가 발발하는 그런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는 강한 지도자상을 구하한다든가 뭐 아주 잦은 군부 세력들을 교체하는 일이 우리가 아마 언론에 무수히 보았을 겁니다. 별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그런 이제 교체가 굉장히 일본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6월달에 6월 28일에 경제 조치를 또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회 재산도 확대하고 뭐 집단 농장의 성과도 확대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쭉 단편적으로 언론에 듣고 했던 일들인데 이게 대외적으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뭐 대남 그다음에 북한의 내부로 일어났던 일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 온 변화, 영향이라고 할까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주민을 결속시키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부군부 아니면 예전에 아버지 때 있던 그 연세 많은 나이 많은 그 군인들이 과연 마음으로 동조를 하고 지금 따라오고 있느냐 하는 건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많은 신문들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이 추출되고 뭐 제거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봐도 군에서 갖고 있던 힘이 많은 부분이 북한의 내각으로 넘어오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배급 기능이 끊어지면서 시장에 의존하는 그런 체제로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배급은 거의 뭐 군인이나 상부 정도 평양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주로 배급에 의존하고 지방으로 가면 지방에도 거의 뭐 군인이나 상감부 중심으로 배급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뭐 시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과 어느 정도의 좀 미진한 게 있다고 보면 외부적으로 한 행동에 대한 결과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유엔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금 제재를 확대당하고 경제 공세는 강화되고 뭐 이런 상황을 국제사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은 의외로 우리가 지난 오바마 초기에 일기에 갖고 있던 그 전략적인 인내, strategic patience 전략이 계속해서 보수되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고, 남쪽도, 중국도 이제 유엔에 동참하면서 제재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남쪽도 계속해서 도발에 보상없고, 그리고 핵에 타협없다. 이게 뭐 지금 남쪽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난 한 1년 10개월 가까이의 행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의도하는 바를 효과를 거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한 결과는 그렇게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을 지금의 어느 상태에 와 있냐를 제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냐를 평가해볼 때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체제가 과연 불안하냐 아니면 지도체제가 지금 안정 국면에 들어가느냐를 횡수로 놓고 종수로 주민들은 그러면 안정적이냐 주민들은 동요를 하고 있냐 통제가 잘 되고 있느냐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도체제도 불안하고 주민이 동요한다고 그러면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죠. 건강체제는 붕괴되죠. 지금 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고 지도체제도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 두 형태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도체제가 지금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과연 이게 마음으로 우를 나서 옛날처럼 다 잘 따라오고 있느냐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주민들의 통제 정도 처단 이후로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정보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모스콤이라는 핸드폰 회사에서 북한에 집어넣은 핸드폰이 거의 100만 대가 넘는다고 그러고 중국에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의 한 150만 대 가까이 이제 북한의 핸드폰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정보를 그렇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태가 좀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3일날이죠. 저희들 정무원 회장 10주기 출마하느라 금강산을 가셨는데 그걸 가서 이제 금강산에 올라가면서 모란각이 있는데 목란각이 있는데 올라갔더니만 거기 한 50명 정도 버스 한 대, 두 대 정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외교관
외국 외교관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 온 관광객 놀라운 거는 이렇게 휴게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폴더에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많이 바뀌었구나. 제법 한 서너 사람 정도가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고. 그래서 이런 게 변하고 이런 게 북한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정보 차단, 시장 통제 같은 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주민 통제도 옛날처럼 잘 되고 지도 체제도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이 체제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은 그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이쪽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과연 지금의 일부 개방을 시도하면서 그리고 체제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그 두 개의 목표가 저는 북한이 개방 딜레마에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 체제를 흔들리지 않으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싶은 게 목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방을 해서 경제가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화, 자유화의 물결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제는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체제 수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폐쇄사회를 가면 그거는 또 경제가 파탄이 나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상반된 목표를 지금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항상 꼭 시소 끝에 바란스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외부의 국제사회 압력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개방을 하라고 압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도 확산됩니다. 그리고 경제난이 확산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소가 왼쪽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습니다. 주민을 통제하고 인장을 조성하고 대남도 발표하고 미사일 개발하면서 이게 지금 양쪽의 밸런스를 잡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경제 개방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서도 이 지금 양쪽의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게 경제 상황이다. 자, 한번 이건 뭐냐면 북한의 경제 발전과 남한의 경제 발전을 두 개를 그림을 그립니다. 위에 파란 선이 남한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30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요. 밑에 빨간 선은 북한의 경제 성장을 30년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보시면 남쪽은 지난 30년 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번 합니다. 언제냐면 IMF 때 1997년도에 한 번 합니다. 97년에 IMF 들어가서 98년에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북한은 언제부터냐면 89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보시면 거의 예전에 80년도에는 거의 8% 전후에 뭐 8, 9% 이렇게 10% 가까운 성장하다가 그게 떨어졌다. 그 다음에 한 6% 성장하다 요즘 한 4% 이렇게 떨어진 상태예요. 북한은 예전에 한 3% 성장을 하다가 마이너스로 가서 오다가 그 다음에 거의 1, 2%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표로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우리는 30년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번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파고다 공원, 종묘공원, 영등포, 노량진, 우리나라 서울 곳곳에 점심시간 되면 300명, 400명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과 서울역에 노숙자가 언제 생겨난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생겨나고 점심을 먹기 시작한 데는 아이라는 고양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그 노숙자와 그 수많은 점심 먹으러 나오는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10년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90년도 후반에 97년, 98년 거의 막바지 10년 마이너스 성장의 막바지에 UN에서 월드 푸드 플랜에서 WFP
WFP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아사자가 60만,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아사자를 200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만들어낸 것을 곱하기 1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경제를 공부하면서 이 요구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자기들도 통계 자료를 잘 만들거든요. 제가 북한 가서 당신들이 지금 여사에서 인간 국민 소득이 한 800불 정도 같다고 어떻게 계산되냐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800불 되는 거니까 자기들도 통계 자료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북한의 일당 GDP가 어느 정도 될까를 계산하는 추정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저희 현대경제 연구원에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추정합니다. 추정하고 유엔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자료와 자기들의 추정 결과를 가지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병인 교수가 한때 추정하고 하지 않는데 제가 북한을 99년도부터 다니면서 이제 저희들 북한 사업하다 보니까 이쪽 장전항에서 원산에서 평양으로 내륙지방도 다니고 뭐 대성으로 다니고 하면서 보면 대충 이제 감이죠. 우리가 뭐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수단 가서 본 그 나라의 국민 소득하고 비교해 보면 한 800불 정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한 1,500불, 2,000불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의주, 원산, 뭐 개성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거의 한 800불 되는 것 같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거의 한 400~500불 수준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대체로 한 800불, 좀 높게 보는 데가 한 1,000불 정도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경제라는 거는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호황과 불황을 그리면서 가는 게 경제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황이 되면 이 이자율도 떨어지고 투자 기회가 오래되다 보면 생겨나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또 투자가 과열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기회가 없어지고 해서 다시 불황으로 떨어지고 해서 경제는 항상 이렇게 파도를 그리면서 가는 게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경제의 모습. 그런데 그럼 왜 북한은 10년 동안을 마이너스 성장을 하냐는 게 경제학자들의 의문점이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건 저 세 가지입니다. 북한 사람한테 누구든지 가서 자기들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 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들하고 교역하던 동국권의 폴란드, 유고, 체코 뭐 이런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90년대 초반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서 교역할 대상국이 없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수출을 못해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90년대 중후반에 한발과 홍수와 태풍이 북한을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때 아마 개미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개미가 한 97년 뭐 그 정도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주 쪽에 상륙에서 원산 쪽으로 거의 한 10km 가까이 골 두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나는데 제가 2년 후에 99년에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났는데 그때 무너진 다리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원산에서 평양까지 가는 사이에 강을 한 2배 정도 건넌 것 같은데 강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강 위로 올라가서 길로 가다가 또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강을 정도에 다리를 보지 못하는 사이로 한 2년 가까이 있고 그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풍수예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알고도 시인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이유가 첫 번째 제가 믿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교육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가 오래 가면 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스스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해야 되고 교육을 줄이는 게 체제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폐쇄 경제 구조를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이게 마지막 이유는
자기들도 모르고 아마 제가 가서 다니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울고 싶은 사람한테 뺨을 때리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쪽하고 체제 경쟁에서 마지막 순간에 한방 왔습니다. 왜냐면 88년도 우리가 뭐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올림픽 했잖아요. 그 올림픽을 할 때 북한은 남쪽이 올림픽을 한다는 거를 인정하기도 싫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쪽이 잘 살아서 올림픽을 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70년대 초반까지도 남쪽보다 잘 살던 경기였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남쪽이 잘 살게 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89년도에 세계 청소년 제전을 평양에서 하게 됩니다. 세계 사회주의 공산권에 우리로 보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모아서 청소년 제전합니다. 그게 우리 남쪽에서도 올라갔었죠. 김수경이 올라가고 그 시기가 89년입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세계 청소년 제전을 하면서 지금 북한의 평양에 가보고 있는 대형 건물 다 그때 지어진 아파트 30층 아파트들 다 그때 지어진 거고요. 대형 경기장, 그 다음에 대형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 그때 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건물을 세우고 한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경제인데 북한은 그거를 다 짓고 나서 곧바로 파산 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는 그 이후로 아까 그 그림 보셨듯이 이때부터 마이너스 경우가 들어가서 태어나서부터 10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북한 경제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자원을 다시 경제를 일으킬 그런 기반이 됐어지는 계기가 어떻게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동북권의 교육 예산들이 갑자기 다 망해가지고 교육할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의 교육 규모와 예산국별로 교육 규모입니다. 보시면 90년도의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주로 동북권하고 교육하는 교육부분. 그런데 망하고 나서 거의 반토막까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겨난 게 조금씩 파란 게 생겨나는 게 남쪽과의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여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초창기에 좀 있다가 없어지고 그 공간을 중국이 메우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 이때 이제 우리가 서서히 북한하고 우리가 건추지기 시작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2007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남쪽이 거의 북한의 교역을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쪽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 공간을 중국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교역 의존도가 75%에서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의존도가 높아지면 영향력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국의 영향이 아마 압도적으로 북한 경제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하시는 분들 혹시 소프트웨어, 한글 소프트웨어 뭐 쓰시는지, 뭐 쓰세요? 한글 쓰시죠? 혹시 워드 쓰시는 분 뭐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활자를 한글을 쓸 때 전부 다 한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가 나와서 소프트웨어를 쓰기 시작할 때 국민정음도 있었고요, 세종대왕도 있었고요, 아래한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 한글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공짜로 계속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니까 그걸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래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버전을 업시키면서 5만원 더 받고 또 그 다음 버전 나오면서 10만원 더 받고 요즘은 새 버전 나오면 한 35만원, 40만원 가까이 줘야 새 버전 사죠. 그런데 그러면 비싸다고 요즘 아래 한글 안 쓰고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나요? 갈 데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의존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중국만큼 북한의 교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북한이 우리 말이 됩니다.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가정을 하고 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의존도를 너무 급격하게 줄여놓은 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우리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는데 이제는 우리 영향력이 없어졌다. 아마 그렇게 끌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가 지금은 뭔가 변화가 불가피한 그런 상태에 점점 가까이 코너로 몰려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12년 4월달에 들어오면서 다시는 그립기 좋고 조이게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그 이후에 핵과 경제, 경진 노선을 발표를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경제라는데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게 대체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코너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성대국이라는 걸 표방했을 때 지금은 이제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미사일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족한 경제 부분을 이제 뭔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부분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미국하고의 사이에서 바란스를 잡고 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중국이 북한의 개방에 대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력갱생으로 오던 그 정책이 이제는 기술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요즘 무서워하는 게 신세대라고 있거든요. 왜 신세대를 무서워하느냐 하면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애들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거의 이제 중학교 이상 큰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별로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89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의 배급이 줄어들고 국가로부터 별로 혜택을 못 받기 자랐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은 애들. 그래서 애들이 지금 개방화 이제 이런 요구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도 아줌마의 힘이 지금 제일 무섭고 힘든 세력이라고 해요. 장마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주로 주부들이고 그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장마당을 잠시 규모를 줄인다든가 문을 닫는다든가 하면 제일 아주 압력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신세대 주민들 중에서 장마당 국경지방에서 호텔 장사하는 사람들 또 적게는 개성공단 근로자들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들이 북한의 개방을 무언에 아주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가고 있다고 보이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올해 말 내년 초에 경제적인 조치로 작년에 했던 6.28 조치보다 더 굉장한 개방 조치가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로 제일 격포 쪽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북한을 최근에 갔다 온 또 이제 미국에서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그 사람들 말하면 깜짝 놀랄 조치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북한의 상황을 두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우리도 모두 잘 있는데 당연히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영향이 있겠느냐, 과연 통일해서 우리한테 덕이 될 게 뭐가 있냐, 통일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노인들도 감당하기 힘들고 젊은이들 직장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경제 영향이 어떠냐를 우리가 한번 보고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4위권의 큰 OECD 국가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경제대국으로 올랐었고 교육규모를 보면 세계 한 8위권에 아주 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에서 다양한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랑하는 게 자동차, 조선, 철강, 정보통신기기, 석유화학, 이런 반도체 이런 제조군요. 다른 나라가 한두 개는 갖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한두 개. 그렇지만 이 다양한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세계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는 14위밖에 안 되지만은 이런 다양한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세 나라냐? 독일이 갖고 있고요, 일본이 갖고 있고,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끔의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우주공학 이런데 첨단 수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 다 이런 제조 기반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기반이 앞으로 당분간 우리나라를 버티고 있을 힘이 될 겁니다. 독일이 이렇게 유럽이 다 망하는 속에서 유럽을 국권시키고 있는 독일이 된 것도 독일이 그런 제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본이 20년 동안 저렇게 경제가 망가져도 일본이 아직 버티는 이유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조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우리나라를 버티는 버팀목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인력자원, 그리고 국민들의 아직까지는 그래도 분명한 우리 근로의식, 우리 적극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통일 역량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굉장히 큰 자산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이라는 걸 시작한 데가 1962년도에 시작이에요. 그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104불 할 때, 1인당 국민소득으로 104불 할 때 우리가 세계 40권 밑에 40위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의 존재가 없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이게 단위는 좋은 나라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나라인가.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2등부터 나머지 국가를 다 합쳐도 미국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6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세계의 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는 시기에 되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경제권에 명함을 내려냅니다. 20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 표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보시면 전후에 폐허했던 일본이 어느 정도 크냐 미국의 반 정도 크기로 올라갑니다. 규모, 경제 규모.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세계 역사에 유럽의 중세를 주름잡던 독일, 영국, 프랑스 대단한 나라들이 일본의 경제 규모의 반이 안 됩니다. 88년도에 일본이 그만큼 컸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10년도 정도 되면 세계 경제 지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등이 중국으로 올라서고 3등이 일본이고 그 밑에 인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수익권에 아시아권의 국가들이 갑자기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태평양을 보고 쓰면 오른쪽에 세계 2등에 중국이 있고 왼쪽에 세계 3등에 일본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좌우에 2, 3등을 견드리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2, 3등 사이에 끼어 있는 건데 아까 장관 말씀하신 대로 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시아가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계 2등, 3등 국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운명이 예전에 천년을 지배하던 중세 유럽에 독일과 프랑스가 싸우면서 갈 때 그 주변에 있던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다 같이 먹고 살던 그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우리 동북아에 오릅니다. 지금 현상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4번 이러니까 별거 아닌 나라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지도를 다르게 그려보면요. 우리한테 큰 아마 다른 시선들이 있습니다.
횡축으로는 인구 숫자를 놓고요. 종축으로 1당 국민소득을 놓으면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고 1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는 나라는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6나라. 그리고 그 옆에 인구가 한 3,300만 되지만 소득이 한 3만 8천 불 되는 캐나다까지 넣어서 이렇게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쭈이 G7 나라. 세계의 규범을 정하고 세계에 문제가 생길 때 모여서 다 해결을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리딩 국가 역할을 하는 G7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 그런데 우리는 어디냐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5천만 명에 2만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지도를 방금 보여드린 여러 사람이 부분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나라가 없냐?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에는 나라가 없냐?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5천만에 넘고 1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에 걸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바로 스페인 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스페인이 우리가 인구가 한 4,6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400만을 가진 북한이 있어요. 2,400만 합치면 우리가 7,400만이에요. 그러면 7,400만에 우리가 합치면 국민소득이 한 15,00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15,000 정도 됐는데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가 따라가면 금방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면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는 인구 숫자로 우리 밑으로 가요. 우리가 독일하고 영국 사이 여기로 왔고 독일이 8,100만, 8,200만, 우리는 7,400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다 발휘하면 우리가 지난 서양사를 배울 때 맨날 대단한 우리하고는 전혀 견주지 못할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저는 바로 우리하고 견주는 나라가 되고 우리가 우선 세계 벤치마킹을 할 때 뭐 네덜란드, 아일랜드 뭐 이런 나라를 뭐 강속을 배치할 저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국으로 갈 일이기 때문에 1,000만, 500만 이런 나라하고는 벤치마킹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벤치마킹 할 대상은 독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산업이나 경제 문제나 벤치마킹 하는 나라는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우리 경제 지도를 이렇게 놓고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좋은데 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제가 경제 이야기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선진국 계열의 한 2만 불 소득에 금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어떤 문제냐면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성장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 체력, 성장 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업 가정성도 떨어지고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인구 구조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성장 잠재력이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구 구조가 순식간에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우리 앞서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가죠.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핸드폰, 정보통신, 철강, 석유화 우리 앞서가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앞에 가는 기업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고 따라가면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도 1등 선두에서 박혀주고 있어요. 핸드폰 이런 정보통신기기 우리가 지금 1등 위치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우리가 1등에 와 있어요. 석유화학 따라갈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될 때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핸드폰 얘기 좀 하고 핸드폰에 우리가 아날로그 핸드폰을 만들던 시기입니다. 그때 세계 핸드폰 시장의 1등은 노키아라는 거죠. 노키아가 세계 핸드폰 시장의 점유율을 4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한 17%, LG가 한 12%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키아만 잡으면 세계 시장은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키아보다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들고 이쁘게 만드는 노키아를 따라갔는 거예요. 그 노키아를 열심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뒤에서 갑자기 애플이 나왔어요. 그쪽 아니야. 이 스마트폰이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도 특히 스마트폰이 저게 대세가 될까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은 스마트폰이 그렇게 빨리 나와서 시장을 점령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멈칫거리고 있을 때 눈치 빠른 삼성이 뒤를 돌아서서 스마트 시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애플보다 늦었지만은 따라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멈칫거리던 LG 1년 이상 적자 1조 이상 내면서 완전히 해보고 지금 이제 겨우 옵티머스 내놓고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가던 노키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면 망했죠. 노키아 주식 가격이 1불당 40불 넘다가 지금 2불 30점까지 됐어요. 노키아 사장이 직원들한테 보낸 이메일이 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 우리 회사의 현상이 망망대해 석유 플랫폼이 불이 붙은 상황이다. 뛰어내리자니 망망대해고 가만히 있자니 폭발할 것 같다.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그래서 망했어요. 왜? 1등을 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1등을 간다는 게 기술 개발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토요타하고 어깨를 가름하면서 세계 시장을 막 넓혀나가서 자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태양열로 가요? 수소자동차로 가나요? 하이브리드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그 자신을 있으려면 R&D 투자를 2등보다 3배, 4배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1등을 하려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등 가면서 그냥 1등이 어떻게 하는지 적당히 보면서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2등은 어떻게 보면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1등 대회를 수 있는데 1등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1등의 딜레마 우리가 빠졌다. 그 이야기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배워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들, 우리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정보통신 이런 거는 지금 적어도 3, 40년 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넣으면서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를 과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산업은 사실은 지금 투자를 해서 키워놔야 걔들이 먹고 살 텐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WTO다 무슨 이런 국제기구에서 보조금 주는 거 못하라, 정부에서 또 지원하려면 재정적자 아주 이렇게 마음대로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사를 육성하고 하기야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먹고 살 산업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사회가 그런 대로 하드웨어는 잘 왔어요. 하드웨어는 그런 대로 12가지 다 왔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직하다, 투명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셜 캐피탈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신문에 4면, 정치면부터 신문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라고. 그 상태로는 선진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말하는 15년 전에 후쿠야마 프란시스코의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트러스트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15년 전에 트러스트가 앞으로의 이게 자본이 될 거다, 경쟁력의 요소가 될 거다 할 때는 별로 믿지 않았어요. 트러스트 그거 있으면 그만이고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그게 없으면 사회가 선진국으로 더 이상 도약하는 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빠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 요것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문제가 2만 불 올 때까지는 그런 대로 잠수함도 가끔 내려오고 가끔 포도 쏘고 북닥들고 휴전선에서 해도 지금 우리가 2만 불 정도까지는 아마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만 불로 4만 불로 갈 때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걸 잘 우리가 풀어나가면 우리가 통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통일한다는 게 아까 그 경제지도에서 우리가 완전히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르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세계 이야기를 하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나 한번 보시면 지금 남쪽은 2012년도 기준으로 한 1년 국민소득이 한 2만 3천 정도. 북한이 아까 800불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거에 과연 뭐 1200불이라고 쓰더라도 지금 우리가 북한의 2400만의 북한 인구를 끌어안고 가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어도 도저히 보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런 거는 일단 아니다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우리 경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일단 보시죠. 북한이라는 사회는 지금 경제가 한 1000불 이하의 경제이기 때문에 주로 1차 산업이 전체 GDP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한 1차 산업이 농업, 업, 광업 합쳐서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쪽은 1차 산업을 우리가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되고 우리가 2차 산업, 3차 산업이 나가기 때문에 산업들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보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 수 하는 것은 큰 문제이지만 하여튼 산업적으로는 보완한 게 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이죠. 지하자원은 남쪽에서 전혀 없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쪽에서 지금 우리들이 작업률, 금, 아연, 철 이런 우리 주로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원들인데요. 우리의 작업률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나지 않는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이 이 정도 되고 그거를 우리가 남쪽에서 필요한 만큼 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서 한 50%를 조달한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정도가 이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우리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들이 북한에 많이 깔려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북한에 북한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사회 만든 자원은 지금은 거의 사업을 다시 다 깔아야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도, 도로 이런 걸 거의 다 다시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에너지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양으로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SOC 투자 수요를 볼 때는 북한은 앞으로 우리가 통합되는 순간부터 한 20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이런 게 전체 완전히 새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우리 인구 구조입니다. 지금 남쪽의 인구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밑에가 없습니다. 밑이 없고 우리가 오랜 동안에 애들 출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출산율 1.1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 허리가 거의 40세에서 55세 이 사이가 아주 공중에 있는 한 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앞으로 한 20년 후면 이 바다가 거의 더 없어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인구 구조는 우리가 획기적인 인구 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 앞으로 10년, 20년 그대로 악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애 하나 낳는다고 지자체에서 50만 원, 100만 원 축하금 주고 애 보낸다고 30만 원, 40만 원 무슨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인구 구조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구 구조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나마 북한은 출산율 우리보다 낮습니다. 출산율 우리보다 낮고 인구 구조가 우리보다 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인구 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 여지가 북한에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쪽은 지금 상태로 계속 그냥 외부의 인력, 출산율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외부 이민 정책을 한다든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인구 구조는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구의 역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희망이다. 그 다음에 한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한 인당 22,000, 23,000불 정도 되는 5천만 인구가 있고 그리고 북한이 1,000불 수준의 2,400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아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원의 시너지라든가 인구 구조의 시너지라든가 산업의 시너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경제를 합치고 인구를 나눴을 때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 되냐면 이만큼 15,000불. 아까 제가 잠깐 그림 보셨을 때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에도 없지만은 1만 불에서 2만 불 사이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런 시너지 없이 그냥 남북 간에 있는 그대로 합쳐도 우리가 인당 국민소득이 15,000불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안고 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저는 아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인당 얼마를 보조금을 내야 되고 한 게 우리 마음에 다 부담스럽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다. 남북 통합을 한다는 게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현장 잠재력이 확충되고 새로운 동력이 생기고 분단 지역이 전략되고 국가 불안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못지않는 우리의 당장의 부담도 당연히 있습니다. 국방 경제를 1,000불 되는 사람들을 적어도 한 3,000불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우리 부담이 있습니다. 왜 3,000불이냐면 3,000불이라는 수준이 그게 사람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수준이 3,000불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가 해결되는 수준이 3,000불인데 그 수준까지 올려야 그 북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간행들이 경제 발전도 시키고 개발도 하고 할 수 있지.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어딘가 보따리 사고 내려올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그 다음에 투자를 SOC 개발을 위한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북한하고 확실히는 남북 간의 갈등도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독일 사람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독일 사람들한테 독일 통일 이문제이 무슨 지났는데 그럼 남편들은 예전에 통일 통독되고 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내던 세금의 한 10% 정도를 덜 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후회되느냐? 그러면 옛날 다시 통독되기 전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독일 사람들이 야 우리 통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힘들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직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들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담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남북 간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통일항공이 갔을 때 인구구조, 산업구조, 생산 단지로 확충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진짜로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우리가 통일해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추측한 게 아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추측한 건데 제가 다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통일을 2013년도에 된다고 했을 때 통일되고 나서 2년 후에 이 이야기입니다. 통일 한국의 GDP가 한 22,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금보다는 아마 추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2015년 되면 거의 한 3만 불 가까이는 아니면 32,000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씩 시간이 늦춰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때 추정할 때 어떻게 봤냐면요. 통일되고 나서 한 17년 후면 통일 한국의 GDP가 거의 4만 불을 넘어선다고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 생각해도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통일되고 나서 통합 과정을 우리가 잘 거친다면 한 10년, 요게 거의 한 10년 후고 이게 한 13년 정도인데요. 17년 정도. 17년인데, 그 정도면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지금 통일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유럽이 흔들거리는 독일이 지금 국권이 버티고 있고 유럽의 구세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한국 이후에 가지고 있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표를 갖고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너는 왜 열심히 북한을 뽑자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무슨 예전부터 무슨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 역사를 쭉 세계 역사를 봤더니 나라마다 먹고 살만해지고 그 다음 요구가 있더라고요. 먹고 살만해지면 민주화와 자유화 요구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내노라 하던 국제국가, 내노라 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바뀌는 그 과정이 대체로 일단 국민소득이 한 3,000불 전후에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들 모습을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들, 다 바뀐 나라들 보시면 일단 GDP가 우리가 87년대 민주화될 시기가 3,400불, 인도네시아, 미치대주, 대만이 좀 늦게 되지만 5,000불, 그 다음에 미얀마, 필리핀, 체코, 루마니아, 리비아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자 회담을 해서 협상을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설득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보다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 그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을 먹고 살게 만들려면 자연스럽게 이게 더 빨리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경쟁하는 사람 입장에서 북한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내부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오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접촉을 하고 갈 때 조금은 이해도를 높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래저래 추산을 해봅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층, 집권층이라고 그럴까요? 체제를 수호하고 북한이 지금대로 있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이 한 5% 정도 적극적으로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20만? 그게 북한의 당이나 군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서 지금 체제가 그냥 유지되는 게 나한테 훨씬 유리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북한에서도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시위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직장에 집단 농장에 공장에 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대로 계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중앙정부의 이 계급이 잘 지키지 않는 지방으로 가면 농사 짓는 사람이나 변방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정부에서 케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거의 중국으로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농장이나 이런 직장에서 공장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20만에서 한 25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그냥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농장에서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가정집, 식당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한 10% 정도가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게 한 2만 4천 명 정도 남쪽에 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남쪽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대학교관들 많이 만나는데 우리가
자칫 이제 그 탈북에 있는 사람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진짜 호구 때문에 먹고 살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저는 감히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뭐 나중에 통일되면 나 빨리 돈 벌어서 고향에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고 중국에 있다가 뭐 남쪽이 뭐 대단히 정치적으로 좋고 해서 이렇게보다는 누가 그 남쪽에 가서 중국에 있는 거보다 훨씬 돈을 잘 번다. 그 남쪽에 가서 돈 벌자.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많고 진짜 정치적으로 체제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알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탈북자들 한정협이라든가 한국정청협의회 같은데 매주 마지막 수요일날 그 아침에 조선 집회하고 하는 우리 가고 우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할 때도 그냥 우리 생각으로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아버지가 술 먹고 백방 치고 애들 맨날 때리고 돈 안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끼리는 뭐라고 그러지만 남이 우리 아버지 보고 뭐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 그 비슷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탈북민들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겠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대체로 우리가 무슨 무력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어떤 동기로 인해서 북한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가능하면 개방화로 이끌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국민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북한이 우리한테 의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일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대상문단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활동 그다음에 북한 내 오해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넓혀가고 예를 들어서 평양 과기대도 그런 걸 어디 또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지원한다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의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사회 민주화 어려운 이야기들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제 기구라든가 NGO라든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대로 접촉점을 넓히고 접촉을 많이 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우리 남북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이질감을 우리가 빨리 해소하는 문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이 통일되는 데는 큰 두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저는 동독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독 사람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끼리 그냥 그대로 살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서독에 가서 합치자는 결의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두 번째는 그 결의를 받아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을 우리 앞에 연방에 합칠 거냐는 결의를 합니다. 그 두 개가 있어서 동서독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비슷한 상태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북한이 무슨 일로 인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일이 왔다고 했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이 자 우리가 남쪽하고 합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살 거냐 아니면 중국하고 합칠 거냐 했을 때 어디로 갈 거야? 제가 보면 지금 상태라면 중국에 합치라고 왜냐면 동북 삼성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형제라고 생각을 해요. 왔다 갔다 하고 필요할 때 거기 가서 얻어 쓰고 거기 또 친척들이 많이 사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남쪽에 가서 지금 가끔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자주 전화하는 사람 보름에 한 번 가끔 하는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잖아요. 통화하고 돈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 거기 살만하냐? 야 돈 벌기는 괜찮아. 근데 어떠냐? 여기 와봐야 3일, 5일이야. 청소를 하고 방문이나 하고 가정도 하고 그렇지 우리가 여기 와서 제대로 사는 그런 대답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돈 벌기 괜찮아. 그 통일되고 갈게. 그 상태에서 과연 그 사람들 마음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지금 24,000명 남쪽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북한 2,400만 중에서 0.6%가 남쪽에 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준 하나님이 준 테스트 마켓이라고 했습니다. 니들이 이 24,000명 한번 관리해요. 니들이 24,000명 잘 관리하면 2,400만 붙여줄게. 24,000명을 관리 못하는 놈들이 무슨 2,400만을 통일하겠다고 떠드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24,000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저히 남쪽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만약에 포기한다고 그러면 통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꼭지로 통일을 해놓겠죠. 그런데 그거는 갈등과 문제를 더 조장할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하는 우리 여러 가지 사업 다 중요하고 한데 우리 가까이 와 있는 24,000명 보살피는 일이 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생생하고 아주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경륜이 그대로 느껴지는 특강이었던 것 같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희망을 느끼게 해주신 그런 강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홍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몇년 동안 저희 강의적인 좀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득이하게 사진에 사진 따라서 강의에 대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양호수 교수님 강의가 거기서 예정이었는데 양호수 교수님 강의를 임성택 변호사 분의 강의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임성택 변호사님과 김정환 검사님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임성택 변호사님의 강의는 그야말로 이렇게 못 들은 건 아주 후회하는 그야말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선보셔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강의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광화문, 세종광화문 뒤 구세군 회관 근처에 있는 한글회관입니다. 한글회관에서 7시에 강의가 예정되니까 그걸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장소라고 여기 잡고 아마 다음 주에 여기 오시는 분들 보내주실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아니고 한글회관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이랑 학기 과정에서 항상 이게 수료나 후에 답사 수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대상장관님 계신다는 때는 저희가 개성이라든지 좀 나갔었는데 2008년 10월달에 가고 이 이후는 저희가 개성 공간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성 공간을 그것에 열리면은 저희들 가장 먼저 들어가기로 약속을 드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판문점, 그리고 판문점이라든가 DMZ 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 전에 저희가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문점은 약간 절차 복잡해서 좀 이렇게 미리 한 달 전에 신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답사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이렇게 개강식이랑 특강 행사를 마치고 하고요. 다음 주에 이렇게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는데 뵙기 전에 오늘 30인데 2층에서 다음 주에 또 뵙고 이제 특별히 모임을 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네, 오늘 내일 마치고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